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소입니다. 오늘이 12월 6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3시 정각입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장중에 급락하는, 특히 나스닥이 갑자기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더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오늘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죠. 현재 코스닥은 아직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이미 코스피는 플러스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런 모습은 12월 달 들어서 오늘까지 4거래일째 연속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현재 양봉 4개가 나란히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증시에 특별히 초대형 호재가 주어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신기한 측면도 또는 다행인 측면도 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반등의 시장은 은근슬쩍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연속적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주 매수 대상이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 우리 증시가 갖가지 초대형 악재가 널려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악재에 대해 어느 정도 내성 적응을 좀 해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하는 것 등으로 봤을 때 또 반도체 전망이 일단 내년 2, 4분기 때부터는 확실하게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바닥을 찍고서 추세 전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조금씩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순매수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아주 큰 것도 아니고요. 또 연말이라고 하는 시점적인 특수성이 좀 있죠.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측면, 또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에 비해서 낙폭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에 따른 자율적인 반발성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에 불과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약간 신경 쓰이는 것은 미국 증시의 반응입니다. 그것도 나스닥 내지 기술주들의 반응인데요. 오미크론 악재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긴축 분위기, 이것도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긴축한다는 얘기는 현재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것에 미국 나스닥이, 그렇게 탄탄했던 나스닥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중의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 것 등으로 봤을 때 거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증시가 현재 그것을 딛고서 올라선다는 것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은 지금 우리 증시는 결국 종합지수 3,000포인트 약간 넘어가는 정도 수준에서 박스권 장세로 회귀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삼성전자는 추세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 하는 관점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종목 장세에 대비하는 전반적인 윤곽을 정해놓고 현재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지난 주말 장이 크게 흔들린 그 배경에는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워렌 버핏의 오래된 친구 찰스 먼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 버블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자산시장 거품을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 거품 정도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악평을 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까 합니다. 자산 버블과 비트코인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심을 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의심을 하지만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과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아두시면 그것과 관련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인데요. 이 다날이 수상해요. 다날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은 크게 급락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물론 호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호재가 아주 큰 호재는 아닐지인데 이런 정도의 주가 상승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주가가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날아갈 소지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은 DOU. 이 종목도 수상합니다. 모양이 좋아요. DOU.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죠. 이렇게 N자의 형태로 올라가는 초입 단계에 와 있다는 건데 이 종목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 정도만 할 건데요. 자, 먼저 이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 봐야 되겠죠. 자, 이슈를 보면 자, 미국의 지난 11월달 비농업 일자리 수입니다. 21만 명 증가됐다는 소식인데 원래는 40만 50만 시장에서는 57만 3천 명 정도를 기대했던 건데 그에 반도 안 되는 정도로 일자리 수가 적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약간 악재로 작용했다는 건데 그래도 실업률은 좋아요. 4.5에서 4.2%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악재는 아닌데 어쨌든 약간 부담이 되는 정도의 악재는 된다면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그 밑에 테슬라가 급락을 했다는 거죠. 6.4%로 급락을 했고 이것 때문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데 이런데 주눅들지 마세요. 어쨌든 테슬라 급락한 이유는 일단 성장주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맥락상 미국에서 꼭 테슬라뿐만 아니고 다른 기술주들도 같이 약한 그런 상황 속에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그 전에 900만 주 정도를 매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약 93만 주 총 합해서 약 1000만 주 정도 매도하게 됐다 하는 건데 아마 이것 때문에 현재 테슬라 급락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SKC 내지 대주전자재료 이들의 펀더멘탈이나 향후 전망, 성장성과 관련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매수입니다. 무조건 매수고 갖고 계신 분들도 역시 무조건 부입니다. 이 점에 대해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가 급락했다는 건데 이른바 검은 토일, 블랙 세터데이가 됐다는 건데요. 가상화폐가 졸지 하루 만에 20% 이상 급락했다는 소식이죠.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원래 그런 속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섰다라고 봤던 가상화폐가 졸지에 그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충격일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바람에 그와 연관돼서 현재 그 신기술주 중에 우리 종목이기도 한 위메이드 같은 우리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뭐 게임빌도 있고요. 게임빌은 더 많이 하락했네요. 또 현재 뭐 그 외에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넵튠 이런 종목도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도 있네요. 이런 종목들이 급락대열에 합류하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자, 이 내용에 대한 뒤에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4%도 모자라서 1.3817%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갑작스럽게 현재 지금 가상화폐 등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다소 불안하게 됨에
따라서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증시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실제로 그러한 위험성에도 나름대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찌됐든 미국 시장은 다소 현재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현재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그대로입니다. 96.3. 원달러 환율도 큰 변동은 없죠. 1182원 정도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WTI 가격은 뭐 최근 들어 하향 안정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며, 오늘 주변 증시를 보게 되면 나스닥 선물은 강보합 정도, 일본 증시 약간 약한 정도로서 약간 엇갈리는 모습인데 특별한 것은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지금 수급이 중요한데 나흘 연속 시장이 조금 풀려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자,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4거래일 12월 달 들어서 하루도 안 빠지고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자체가 특이할 만한 변화이죠. 그리고 기관들이 또 그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는 것이죠. 테이블을 보고, 테이블이 글자가 좀 작아서 색깔을 한번 보이실 겁니다. 이 색깔로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죠.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소 쪽에서 빨간 글씨로 표시가 됩니다. 순매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계해서 지금 이 시각 대략적으로 1,600억 원 정도 순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순매도하는 이런 것을 보면 단기로 그들의 매수 또는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근본적으로 좋으면 양 시장 모두, 그리고 양 매매 주체 모두 대거 순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눈치 보면서 살짝 거기에 맞춰서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더라 하는 점에서 일단 어느 정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베이시스는 현재 뭐 연말이라고 하는 배당락과 관련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유용해서, 그런데 보합금 근처에서 움직이겠죠. 아직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은 그런 정도. 미국의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갔다는 게 약간 신경 쓰입니다. 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판도를 잠깐 보도록 하죠. 오늘 전반적으로 최근 나흘 동안 그랬듯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았고, 또 성장주보다는 굴뚝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게 추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추세가 전환이 돼서 본격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강세장이 장기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쪽에 초점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에 대한 비중을 늘려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하는 건데, 다만 삼성전자는 가져가 줘야 되고 부족하면 더 사야 된다는 거죠. 아마 속도를 지금도 꾸준하게 조금씩 속도를 낼 것으로, 속도를 낸다기보다는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움직일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게 전체 시장은 추세 전환은 아니지만 적어도 반도체만큼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현재 U자 형태로 라운드 바닥이라고 하죠. 라운드 바텀이라고 합니다. 둥그런 바닥을 형성하면서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와 그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낼 종목으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새롭게 매수한다면 하나 마이크론 정도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신고가 개념인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 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애써서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 원래 있는 종목만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몇 개 움직였습니다. 인탑스, 특히 파트론 같은 종목들도 많이 가고, 아모텍 또 이런 종목들인데요.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인데 단순 순환매
단순 순환매인 것 정도로 보입니다. 기존 KDH 바텍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테니 현재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는 특별히 더 또는 새롭게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관찰 대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만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따라서 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석유화학, 철강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순환매는 아니고 시장의 정상적인 일반적 강세장이 됐을 때 그들이 부각된다는 건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니까 그들 종목을 탐을 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2차전지가 약세도 하는 건데 일단 두 가지 약재가 있었죠. 테슬라가 약세였었다는 거고 또 미국 증시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자막을 제가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2차전지. 자, 2차전지 약세의 원인이 이제 테슬라 약세에다가 그리고 신기술주 약세 라고 하는 두 가지 배경이 일단 부정적으로 작용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학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 약세를 보이는 것이다 하는 건데 우연치 않게 아마 그럴 겁니다. 어느 정도는 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신기술주의 주가 흐름과 그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강하면 같은 기술주인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들이 조금 약한 경향이 있다는 건데 그런 흐름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죠. 아주 간단한 기술적인 그런 그 굴곡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에 연연해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그런데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이고요. 참고로 테슬라가 지난 10월 달까지일 겁니다. 10월 달까지의 현재 판매 대수가 그 지난 3분기까지의 판매 대수죠. 62만 대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80만 대 내지 85만 대 정도가 현재 판매될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 정확하게 50만 대 팔았거든요. 50만 대 생산하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50만 대에서 80만 대 내지 85만 대 정도 판매될 것이니 그 증가율이 최소 60% 내지 많게는 70% 정도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그것도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또 그 3년 후까지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테슬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테슬라, 현대차, GM, 또 폭스바겐, 기타 등등 전 세계 업체들, 토요타도 마찬가지고요. 약간의 편차가 있을지언정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가 얼마만큼 폭발적으로 그것도 장기적으로 성장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는 계속 품귀, 쇼티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 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PER, PBR에서 그렇게 높아도 주가가 잘 안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니 아직 시작 단계에서 아직 2차 전지가 조금 오른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조금 내린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가져가 주시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우리 종목 아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죠. RA 종목, 리차드 양의 종목입니다. SKC 현재 대주전자재료 일단 딱 두 종목이면 된다 하는 거고, 단타로 들어갔던 나노신세전지는 매수할 단계가 왔다는 거죠. 단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데 이미 앞에 두 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손 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SKC 대주전자재료가 위치가 좋으니 새롭게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추가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두 종목에 초점 맞춰서 매수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데 다소 이 내용은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알아두시면 필요한 내용이기에 제가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가상화폐가 급락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요. 글로벌 긴축 모드, 돈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유동성이 축소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지금 그것을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매를 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매물이 나오니까 투매가 나오죠. 환매 또는 투매 때문에 그 압박을 받는 측면도 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미크론 쇼크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직접적인 악재가 됐던 것은 찰리먼거가 아니라 찰스먼거입니다. 찰스먼거, 워렌 버핏의 거의 60년 이상의 60년인가 70년인가 오래된 친구고요. 지금 벅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 나머지 한 얘기죠. 그래서 IT 버블보다 더 심각한 끔찍한 자산 버블이라고 아주 혹평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비트코인 등 이른바 가상화폐 내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더 끔찍한 아주 혹독한 악평을 했죠. 없었어야 할 존재이다, 또는 없어져야 할 존재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기술주들이 더 나가서 나스닥이 흔들렸고, 또 그 여파로 오늘 우리 코스닥 및 그리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위메이드, 또 현재 게임빌, 또 갤럭시아 모니터링, 이런 종목들 신기술주들이 휘청되는 그런 영향을 일파만파 퍼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와 관련돼서 두 가지를 짚어서 봐야 됩니다. 과연 현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에 봉착되어 있는 자산 버블인가 하는 그 문제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가상화폐 이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자산 버블과 관련돼서 IT 버블과 비교를 해보자면, 그때 IT 버블이 있었던 1999년 내지 2000년도 그 당시에 금리 수준은 5% 정도 수준이었고요. 국가별 성장 속도도 3 내지 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 수준도 그 당시에도 5 내지 7%, 5 내지 7% 그보다 아래이긴 하겠네요. 한 3 내지 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금리가 지금보다 거의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높았던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현재 물가는 최근에 잠깐 올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저금리에다가 저성장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고 PBR, 자산가치 대비 이제 1배나 2배 정도가 아니라 10배 이상 가도 되는 논리가 충분히 타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커뮤니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전날 IT 버블 때 당시 상당한 혹평에 시달렸던 것이 커뮤니티에 관련된 가치였었던 것. 가령 회원은 많은데 회원 많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당시의 비평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나놓고 보니까 돈이 되더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 같은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카카오도 무료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돈이 되더라는 건데, 비단 카카오뿐만 아니라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또 애플이나 또 네이버도 있냐, 이런 종목들이 다 그게 검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게 버블이었을지 몰라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돈이 되더라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해당 주인공들은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 가시성이 상당히 좋죠. 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IT 버블 때 그 자체도 없었거든요. 성장 가능성만 있었지 잘 보이지도 않았고, 실적은 언감생신, 기대해 볼 수 없었던 상당히 막막한 추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더 실속이 있고, 그리고 전망도 그 전망에 대한 가시성도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는 거죠. 그런 측면. 또 한 가지, 이거 약간 어려운데요. M2 총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화폐 유통 속도나 또는 통화 승수가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M2에 대해서는 그 전 10수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그게 M2 공백이거든요. 그 공백을 메꿔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위적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견
과잉 유동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 M2 수준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유동성이 공급되고 하는 것이니 이와 관련돼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은 올라가고 하는 것은 결코 버블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가 관련돼서는 현재 물가가 일시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일시적은 아니지만 약간 걱정될 줄은 오래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다시 저물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생산, 유통, 소비, 정보, 분업 5가지 분야에서 5가지 분야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그 전에 말씀드린 바 있어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IT 버블과 지금 현재 자산 버블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은 충분히 정당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상화폐 버블론인데요. 이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재 가치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화폐로서 가상화폐, 좀 화폐라고 하는 그런 낱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화폐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있을지언정 화폐로 보기에는 어렵거나 또 화폐로 봐서는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화폐로서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위험성이, 만약 화폐라고 한다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화폐라고 한다면 일단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기초 자산이라는 것이 없죠. 보편 일반적으로 통화는 그 통화를 쓰는 경제 단위, 즉 국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초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뭡니까 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그런 기초 자산이 전혀 없죠. 비교 기준이 되려면 중고 집단도 없습니다. 완전 오리무중해서 가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초자산의 부재 또는 모호성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이 약하거나 없거나 하는 것이고요. 또 상당히 불안정하죠. 그리고 그것이 악용될 우려가 있고 투기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이, 나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존 화폐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글로벌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달러, 즉 미국이죠. 미국이나 유로화를 갖고 있는 유럽이나 또는 일본도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기축통화국 입장에서, 통화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축통화의 기득권이 좀 훼손될 수 있거나 또는 와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싹이 됩니다. 따라서 위협적인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통제를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그럴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화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화폐가 되고 이 화폐가 상당히 영향이 큰 그러한 화폐로 그렇게 성장을 해버리면 마땅한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죠. 통화량 조절, 기타 금리 조절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런 문제 때문에 기필코 이것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것은 기존 통화 당국 내지 국가 차원에서 또 글로벌 차원에서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 그만큼 화폐로만 그게 현재 그 화폐 개념으로 통용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상화폐란 말이 처음에 나왔을 때 바로 그 점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고 거기에 생긴 가격 자체가 버블이라고 봤다는 건데, 근데 최근 들어서 그 개념을 약간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서, 그래서 그 존재 자체는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일정한 파트 또 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야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일단 글로벌 탈중앙금융화 기축통화라는 것은 사실은 크게 보면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글로벌 단일 경제권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또 현재 통화가 통일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탈중앙금융화는 필연적이다 하는 건데, 일단 기존에 쓰고 있는 화폐 또는 통화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게임 시장은 별도의 시장이거든요. 또 가상세계도 맞아,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 정도는 통일시켜서 볼 수가 있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화폐랑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화폐라고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금, 인플레를 해치할 수 있는 수단,
디지털 금은금인데 디지털 금이라는 거죠. 그 디지털 금으로 오히려 개념이 전환된, 초점이 변경된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면서 사실 그 기능이 훨씬 더 이제 활용도가 높고 안정성도 높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의 중심축이 이동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보안 편의성, 시공간과 국경 같은 거 다 초월을 하니 그쪽의 끝판왕이 되니까 궁극적으로 디지털 금, 디지털 자산으로서 현재 그 존립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증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글로벌 통화,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선지적 또는 선각자 위치에 있는 글로벌 IT 대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애플, 또 테슬라 등 이들 선각 기업들, 선지적 입장에 있는 기업들은 다 이 뭡니까 이 가상화폐 디지털 금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활용하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식 지금 그 누굽니까 이 워렌 버핏이나 찰스 먼거 같은 사람은 나이가 90이 넘은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이용해 보더라도 신세대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변화는 상당히 기존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변화로 있고 나름대로 특정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세적인 흐름에 초기 단계에 와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현재 가상화폐는 전혀 뭐 망가진다든가 터진다든가 이럴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고요. 또 관련돼서 현재 위메이드나 이런 정보들이 급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버틸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팔지 못했다고 한다면 버티자 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을 일단 마감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까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알 잠깐 단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나온 재료는 이 재료입니다. 지금 단알이 싸이월드 투자자금 페이코인 여기 있죠. 페이코인. 지금 그 단알이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을 해서 시장에 통용시켜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페이코인입니다. 이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최초로 국내 모든 편의점에서 결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GS 리테일과 제휴를 해서 GS25 편의점이죠. GS 더입니다. 더 프레시 그런 그 쇼핑센터인가요? 막 해서 그런 쪽과 결제를 가능하게끔 하게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내 거의 브랜드 편의점입니다. 현재 이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그러한 터널을 뚫었다는 측면에서 좀 획기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그 전에 계속 이와 관련된 그러한 어떤 시도나 상당히 진전된 그러한 뉴스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싸이월드 페이코인 사용하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지난주 후반에 투자자금 1,100억 확보했다는 것도 그렇죠. 이런 측면. 기본적으로 휴대폰 결제 페이그라운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기반을 형성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 있는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 종목 업체이고요. 페이코인 말씀드렸고 나름대로 페이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나간다는 것을 앞에 얘기했던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등 글로벌 서비스로 상당히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월드 또 그와 관련돼서 NFT 콘텐츠 다 접목시킨다 하는 내용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단알 엔터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알 메타 마켓을 구축한다는 것도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또는 NFT와 관련돼서 상당히 그 저변이 현재 발전 속도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준비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 종목이 시장에서 어떠한 위상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래에서 M클럽이라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선두, 수익률이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들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비덴트, 위메이드, 다날 1, 2, 3인데 제가 이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다날이 1등이 될 거고 2등이 아마 위메이드나 아마 또 다른 게 되겠죠. 뭐 그렇게 되겠는데 어쨌든 다날이 1등으로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예상이고요. 이렇게 선두권의 수익률이 좋은 사람들이 주로 매매를 하거나 선호하는 종목들의 최우선 관심을 갖고 그들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단기 매매의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이게 주가가 만만하죠. 아직은 17,000원대이거든요. 기존 상승폭도 7,000원 정도의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2배 약간 정도 더 올라온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5배, 심지어 10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을 쫓아가면서 그 주가가 또 15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봐야 30만원 정도 가면 끝이겠죠. 하지만 다날 같은 경우에 올라가면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해서 유통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상당히 신기합니다. 이미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거의 안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극복해 내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매도했던 분들은 재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약간 내일 만약에 높은 상태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까지는 좀 한 보합권 근처 시작을 한다든가 어떤 장중에 약세로 내려간다든가 했을 때는 그러면은 매수해도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팔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DOU가 이게 차트가 좋은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기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래는 이 업체는 그 재미있는 건 노래방 서비스 사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주식회사 브라이니를 합병을 해서 아티스트 전용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됐다는 건데요. 실제 현재 사업 주업이 바로 이겁니다. 현재 팬 커뮤니케이션을 관리를 해주는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적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실적이 작년까지는 뭐 적자를 멈추지 못하다 금년으로 상당히 좋아졌다는 건데 아마 합병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죠. 근데 궁극적인 수익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확실한데 어쨌든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신선합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마 전 세계에서 DOU가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 새롭게 시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과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각종 메타버스 콘텐츠가 생산되고 그 콘텐츠가 있는 그와 관련된 NFT 소유권이 형성되고 그 소유권이 부여된 자산에 대해서는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거래가 되면 그와 관련된 인프라가 조성이 된다는 거죠. 마켓플레이스나 캐터 등등 만들어지면서 여건이 지금 흐름과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DOU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도 현재 상장 초 상장 기대감 때 올라갔다가 그 후에 차익 매물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소화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참이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손절가 말씀드렸죠. 6만원 잡아놓고 7만원대 초반 7만원 이하면 더 좋았다 했던 건데 어쨌든 7만원대 초반대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종목도 적당히 관심을 두고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